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저도 이제 대여섯 번 인터뷰했습니다만 조갑재 기자는 아마 더 많이 인터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김대중 대통령과 이제 이재명 후보를 백낙준 교수가 비교를 한 건데 어떤 점에서 아까 그럴 만도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건가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비교적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사람이에요. 네, 저는 예. 좀 지지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네. 인터뷰를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마 가장 장시간 인터뷰를 저처럼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한 번 인터뷰하면 아무리 짧아도 2시간, 많을 때는 네, 6시간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김대중 그때는 총재니까 총재 주변 인물들은 저하고 인터뷰한다 하면은 막 준비를 많이 한대요. 근데 하는 이유는 있지. 네. 보수 언론을 통해서 네. 자신에 대한 오해를 좀 네. 벗겠다는. 그리고 또 심층적으로 해주니까. 네, 그럼 또 뭐 어떤 이야기든지 다 원고지 200매, 300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거는 한 300매. 단편 소설 분량의 그 인터뷰도 네, 있었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은 네.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대중 정치인이죠. 네. 진정한 대중 정치인 두 사람인데 이승만 그리고 김대중 즉 네. 진정한 대중 정치인이라는 것은 여론을 움직여서 권력을 잡는다는 거죠. 또 여론을 움직여서 상대방 권력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론에서 어떤 힘을 찾는 사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분 다 지적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고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굉장히 꼼꼼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 치밀한 계획 그건 아주 전율이 올 정도예요. 네. 예, 근데 그런 예가 있는데 1993년에 그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영국에 가서 네. 있다가 돌아와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석유 호텔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6시간을 했습니다. 네. 그걸 정리하니까 뭐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프루프리딩을 위해서 돌려드렸어요. 네. 네. 마감 시간 이야기하면서. 근데 하루 전에 전화가 오더니 하루만 더 좀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쳐서 저한테 왔어요. 네. 그거 누가 가지고 있으면 아마 돈 될 것 같은데. 그게 세필, 이 사인 아주 그 가늘게 나오는 네, 펜 네, 있죠. 네. 빨간 걸 가지고 네. 교정을 봤어요. 기록을 교정을 했는데 그걸 네.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아하. 그 언어 감각. 1급 편집자보다도 더 아하. 정확하게 맞춤법을 맞춰서 네. 정리를 하더라고요. 네. 자, 말하자면 그런 분입니다. 네. 아주 치밀한 그런 분인데 다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 특히 2000년에 6월 김정일을 만나서 맺었던 네. 6.15선언 또 그걸 하는 과정에서 네. 현대그룹을 앞세워 가지고 4억 5천만 달러 현금 준 거 이게 그 뒤에 미친 영향 네. 그때 핵개발로 포코나로 몰렸던 김정일을 더 압박을 해가지고 꺾을 수 있었는데 네. 탈출로를 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예, 생각하시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김대중과 이재명 정치 지도자로서의 비교를 한다면 어떤 점이 닮았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더 확실하게 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당을 굉장히 효율적인 집단으로 만들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만났을 때. 네, 네, 네. 당원, 뭐 협의되는 당원이 한 100만 명 되는 모이던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한다. 네. 예? 열심히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서도 어디에 가서 열심히 하고 있으시고 아침만 되면은 뭐 연찬회, 뭐 스터디 그룹 이런 게 많은데 70%가 참석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사람을 써보니까 친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네. 무능한 사람을 썼더니 네. 첫째 고마워하지도 않고 네. 사고 칠 가능성이 많더라. 그래서 친소관계를 떠나서 유능한 사람을 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른바 비상계엄, 이제 내란으로 수사당국 이제 이름 지었고 또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내란 세력의 뿌리가 어디고
또 이게 어디까지 퍼져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제대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 이런 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두 가지 조화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첫째 보복 안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안 하기가. 네. 이미 지금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가지고 대법원과 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아닌 상태에서 네. 그거는 이재명 후보는 말리고 싶은데 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면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면은 네.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수사를 해야 될 소지가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검찰이 시키지도 않아도 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걸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이 내란 수사는 뭐 확실하게 할 건데 그걸 네. 특검 형식으로 할지 네. 아니면 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만 이거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 공모에서 고의성이 있는 부분과 과실 네.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실 부분까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까지 잡아 넣는 식의 수사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보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사는 네. 책임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그런데 그 대부분은 지금 또 구속돼 있다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서 더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은 네. 아마 있긴 있겠죠. 네. 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의 관계가 네. 이번 비상계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는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정치권이든 사회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진보 보수라는 이 프레임을 쓰지 않았습니까? 뭐 새로운 단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죠. 편리하게 그렇게 그냥 써왔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내란 사건을 겪으면서 예, 예. 이게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새롭게 뭔가 구분법이 있다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셨는데 네. 과거에 진보 보수라면은 그건 결국은 저 사회주의냐 네. 그 자유민주주의냐 네. 계급투쟁론을 믿느냐 아니면은 개인의 존엄성을 믿느냐 하는 이런 걸로 구분해 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30년 전 20년 전까지도 맞았던 것 같은데 요사이 자꾸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걸 잘 보여준 게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였고 네.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 이게 새로운 중심 세력이 만들어지는 느낌도 듭니다. 네. 요새 제가 여론조사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네. 이런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자영업자들하고 생산직 노동자들하고 사무실 근무자들 네. 이 사람들이 전 유권자의 63%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돈 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자영업자, 네. 노무직, 그다음에 사무직. 네. 이 사람들이 거의 균일하게 한 5대 3의 비율로 이재명 지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공감대가 뭐냐? 네. 이 사람들이 생활인들입니다. 생활인들. 네. 이 생활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분노를 폭발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중도. 네. 중도의 이재명 지지가 5대 3. 그러니까 5 이재명 3 김문수. 또 이게 비슷해요. 네. 그러고 소득 계층별로 하면은 중간층의 이재명 지지가 또 이거 5대 3이에요. 네. 아주 묘한.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첫째 이념적으로는 중도층이고 생활 수준으로는 중산층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생활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강력한 이재명 지지로 돌았습니다. 네. 저는 이 세력을 네. 좌 진보 이러지 부르지 말고
한국 중심 세력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새로운 중심 세력. 바이털 센터. 바이털이라는 뜻은 아주 활동적이라는 뜻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뭐하고 겹치느냐 하면은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이에요. 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진보만 간 것도 아니고 탄핵 네. 찬성을 보면은 보수의 한 30-40%, 네. 중도의 한 60%, 진보의 한 80-90%. 네네네. 이 정은 이념적 경계선을 넘어서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하느냐? 네. 저는 첫째 법치, 사실, 그다음에 상식, 네. 그다음 과학 이런 걸 믿는 사람 아니겠느냐?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국 사회의 중견층이에요.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는 가정주부, 네. 무직자, 농림, 임업, 업 네. 종사자들 해가지고 이 중심에 있지 못하고 조금 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네. 해가지고 네. 한국의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우에 보면 지지 기반이 완전히 네. 아하. 많이 달라지고 이래 되면은 수십 년 동안 저런 보수로는 보수가 갱생하지 못하면은 집권은 어렵겠구나 하는 네. 어떤 사회 구조적 변화. 네. 이번 이제 12.3 비상개혁 그리고 그 이후 진행된 과정에서 그동안 써왔던 보수 진보 이거보다는 법과 사실 상식 그러니까 요새 그런 말 하는 이 편에 사람들 사느냐 아니냐. 상식파냐 비상식파냐 이렇게 나누자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용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좀 용어를 잘못 만들면 그게 네, 네.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지금 이제 사전 투표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떤 사인으로 보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생활인들의 분노 투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특히 자영업자들. 저는 자영업자들 자주 만나는 편인데 네. 저는 이제 택시만 타고 다니니까 네. 개인 택시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속으로 부글부글 했던 사람들이 이 자영업자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 의견은 또 별로 대표로 해주는 사람들도 없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이죠. 우리나라 네. 지금 전망치를 0.8%로 전망했지 않습니까? 미성장률을. 네. 그리고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경제 성장률. 네. 마이너스 성장. 이건 완전히 윤석열 계엄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저는 이번에 투표율을 높일 거라고 봅니다. 아하. 일종의 그래요. 분노 투표지. 네. 이제 조갑제 TV에서도 여러 분석을 하고 계시던데 결과적으로 6월 3일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빅3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본다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네. 5대 3대 1 구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하. 5대 3대 1 구도다. 네, 네, 네. 여기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5대 3대 1. 근데 표차는 뭐 400만 표에서 많으면 한 600만 표 차이? 네. 그 범위가 네. 아닐까요? 그러니까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그 여론조사의 추이가 끝까지 이제 계속 된 거죠. 될 가능성이 제가 87년부터 대통령 선거 취재를 9번째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공직선거 운동 시작됐을 때 1등 하던 사람이 다 당선됐잖아요. 네. 기적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3천만 표 이상이 네. 3천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하는데 뭐 하루아침에 획획 바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2등이었던 김문수 후보의 그간의 전략, 지난 공식 선거 운동 동안의 전략을 본다면 뭔가 제대로 된 반전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선거 전략 전술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난 5월 3일에 네. 국민의힘이 네. 윤석열 편에 섰던 사람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네. 김문수 후보를 네. 뽑음으로써 네. 사실상 선거를 포기한 거죠. 그런 후보로는 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하. 이번 선거가 결국 계엄에 대한 심판이고 쉽게 말하면 윤석열에 대한 심판인데 네. 윤석열과 단절한 사람만이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못하는 사람, 그쪽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왔으니까 네. 지금까지 선거운동이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하려면은 딱 후보로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윤석열 탈당 요구하고 네.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네. 뭐 특검도 내가 대통령 되면 받아들이겠다. 음.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출당시키겠다. 뭐 이 네. 정도로 해놓고 네. 선거운동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자, 아까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선거의 본질이 윤석열에 대한 심판도 있다. 자, 만약에 이제 대선이 끝나면 윤석열, 김건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운명은? 그건 참 제가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데, 네. 뭐 그러나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말고는 뭐 무기징역 아닙니까? 예. 거기에 준하는 처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걸 통해서 한국의 보수 세력은 갈라지겠죠. 가짜 보수와 진짜 보수가 갈라지겠죠. 그 윤석열을 추종한 세력은 윤석열을 추종했다는 것은 불법 개헌과 거짓말인 부정성 음모론을 추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수가 아니잖아요. 네. 가짜잖아요.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네. 한국 보수를 치열한 반성 위에 다시 재건해야 되죠. 네. 재건해야 되는데 그걸 이끌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이 그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번 대선을 통해서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의 당권을 한동훈 세력이 잡느냐, 네. 못 잡느냐. 그리고 지금의 이 경상도 그중에서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이 뒷받침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경상도 자민련 같은 네. 이런 보수 정당으로서 계속 존립할 수 있느냐. 네. 그런 분당, 해체 모여 같은 아주 극단적인 무슨 처방이 있어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이제 초반부터 중도 보수로의 확장을 시도했는데 지금 이제 선거 막판에서 볼 때는 그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네.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요사이 발표되는 그 공약 네. 그리고 이번 세 차례의 TV 토론 과정에서 보여준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보면은 저게 과연 보수냐, 중도냐, 네. 오히려 문재인 시즌 2 아니냐. 특히 한국의 에너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건 원자력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하. 아니고 풍력, 뭐 태양광, 재생 발전 쪽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또 세계 대세와도 맞지 않고 과학의 그 원리와도 맞지 않는데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쪽에 찬성하는 편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기 전과 그렇죠. 후가 달라진 사람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경계해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모든 대통령은 네. 일단 대통령이 된 직후부터 딱 둘러싸야 하잖아요. 우선 경호 네, 원으로부터 둘러싸이고 그렇습니다. 측근으로부터 딱 둘러싸이고 네, 그다음 외부와 음, 거의 자동적으로 네, 제대로 안 되잖아요. 전화도 안 되고 네, 네, 네. 뭐 문자 메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소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 네, 전에 만났을 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던데 네, 이 어떤 부서마다 음. 항상 반대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런 걸 각 정부 부처마다. 레드 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뭐 감사위원 뭐 하게 아니 그 옴부즈맨 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옴부즈맨 그 제안을 조갑재 기자가 아니, 한 게 우리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먼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사람이 안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안에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청와대 안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돼야 돼요. 그 사람은 네. 아무 직무도 맡지 않고 네. 오로지 대통령의 자문에만 응하고 무슨 뭐 부탁할 것도 없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국민 전체 역사 전체를 보면서 네. 조언해 줄 사람 어떻게 보면 와이즈맨인데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사실상 저게 저 자리가 고독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러니까 6월 4일부터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기 몸 아니잖아요. 네. 국가의 몸이잖아요. 지금이 이 선거운동 기간이 그러니까 하지. 자유로운 기간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더구나 이게 완충 기간 없이 바로 넘어가잖아요. 네네네. 그죠? 아무 준비 없이 가는 네네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상관왕 아닙니까? 국군 통수권자에다가 행정부 수장에다가 네네네. 국가를 대표하는 저 원수인데 이럴 때 좀 느긋하게 있어야 참 느긋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 아하. 그러니까 가장 느긋했던 사람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이분이 왜 느긋할 수 있냐면 좋은 장관들을 써서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많은 걸 넘겨주고 자기는 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게 현대 민주 정치에서 가능한지 저는 단임제 대통령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은 과연 느긋할까 어떨까요? 굉장히 스스로가 너무 부지런한 성격이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까 말씀드려 보니까 스스로가 내부에 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 보면 또 다른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 느긋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참 느긋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들한테 이 직무를 맡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단임제의 장점이 있잖아요. 네. 뭐 재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로지 네. 국익, 역사와 마주하는 사람인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난 앞으로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시간 좀 낭비성이 많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번 유세의 시작을 경청 투어로부터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다양한 사람에게 귀를 좀 열고 이러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뭐 토론 그다음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수많은 약속하고 공약했잖아요. 네. 저는 그걸 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흔히 우리 기자들 만나면 농담하잖아요. 대통령이 제일 빨리 망하는 방법은 공약대로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빨리 망하는 방법은 언론이 하자는 대로 하면 빨리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다시 어떻게 실천합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는 헌법, 국가 이익, 국민 역사 이런 것만 생각하고 좀 크게 그러니까 대통령은 가장 큰 자리인데 가장 큰 자리에서 가장 작게 행동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크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크게 본다는 것은 뭡니까? 한국 현대사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중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다 있지만은 그게 다 그 시대가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만든 역사니까 이 역사의 정통성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하는 거죠. 그걸 허물지 말고 허물면은 13층 건물 세웠다가 다시 1층으로 돌아오는 건데. 자, 오늘은 이제 긴 시간 저랑 참 오랜만에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앞으로도 조갑재 TV도 계속 하시고 기자 조갑재로서 계속 활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도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가슴이 뛰잖아요. 아까 총 다 따지면 50 몇 년이라고 했나요? 55년째입니다. 55년째. 매우 다양한 기사를 그렇죠. 그동안 써오셨는데 그 전체를 말이죠. 딱 하나의 기사의 연재 시리즈였다라고 본다면 뭐에 대한 취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들어보면? 이 한국 현대사의 이
가장 중요한 사건 때마다 제가 인연을 맺었고 네. 그 사건에 의해서 저희 운명도 바뀌고 또는 저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간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또는 결정적 인터뷰 또는 네. 결정적 기사가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저는 고문에 대한 책을 기사를 네. 많이 썼습니다. 네. 지금 한국 현대사의 위대한 성취를 단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네. 지난 50년 동안에 여러 사람들의 노력, 특히 그 기자들, 네. 민주화 운동가들의 노력에 의해서 한국을 고문 없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제가 사회부 기자로 일할 때는 경찰서에서 기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매치기나 요 좀도둑을 형사들이 막 고문하고 네. 그 경찰서 안에서 했고 기자들이 그걸 보고도 그냥 뭐 눈 감아주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라든지 네. 이걸 통해서 역사가 확 바뀌면서 지금 고문 없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네. 이거 한국 2000년 민족사에서 처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 민족사 2000년의 전성기를 살고 있습니다. 네. 전성기를 살고 있는 이 순간의 어떤 성취, 고마움 이런 것을 잊지 않고 이걸 기록으로 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요. 우리 목표는 부국 강등은 이루어서니까 이제는 좀 선도적인 국가 이른바 인류 국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월간 조선에서 이제 오래 몸담았는데 몇 달 전에 월간 조선에서 그런 기획을 했더군요. 해방 80년 한국을 만든 80인 그 중에 조갑재 편집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조현호 대표도 이름 뭐 올라 있었대요. 저도 있다고 누가 그러는데 저는 보니까 탐사 취재의 뭐 개척자다 이런 네. 거고 이쪽은 이제 시민 네. 기자 네, 쪽인데 네. 그때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들죠. 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별로 재주도 없는 사람이 네. 기자라는 직업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네. 한국 현대사의 이 격동과 딱 맞아 떨어지니까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과잉 평가된 거지. 네. 그렇게 생각.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지금도 가슴이 설레인다. 예. 네. 자,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이제 200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25년이 되었고 이제 지금은 오마이 TV라는 스튜디오에서 이제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오마이 TV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저는 한 20년 만에 처음 뵀습니다. 네. 이번에. 네. 그 사이에 우리 오현호 대표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특히 이 좌파 진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보라고 불리는 네. 이 쪽에서 이렇게 훌륭한 언론 기관을 갖게 되고 또 다른 분들도 요새 자주 만났는데 예컨대 한길사 김원호 네. 씨 또는 뭐 최근에 백락정 선생도 좀 뵀는데 만나보면서 이게 그동안에 이 진보 진영에서는 많은 걸 만들어냈구나. 특히 이 기업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예?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업적 마인드로 어떤 매체를 만들고 하는 게 좀 부족하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 좌파 진영에는 네. 좌파가 잘못하면 그걸 신랄하게 비판하는 저 같은 기자, 네. 네. 조갑재나 정규재, 김진 같은 사람은 좀 보기 힘든 거 아니냐 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갑재 기자 그러면 월간조선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사의 결정적 장면들을 심층 취재해 오신 분인데요. 지금 이 21대 대선의 전국에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대선판의 본질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현대사회를 어떻게 또 구성해 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계신 조갑재 기자를 1시간여 동안 여러분 만났습니다.